모든 원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쓰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노력의 질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돼요. 노력이라는 표현을 잘못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리딩방하고 유명인의 유튜브를 보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도를 한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기의 공통점. 안 들어가면 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경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10년차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조금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제 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근데 한국이 객관적으로 막 외국에 비해서 뭐 순자산이 아주 적고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생활 수준, 그 소비 수준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되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사실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쪽 얘기를 하고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다들 놀라는 게 그거예요. 주거의 질이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거의 질이나 뭐 물론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나 이런 구조를 굉장히 비판하시죠. 이렇게 되게 답답한 구조다. 당연히 공감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는 주거의 질을 보면은 핵심 도시 같은 경우 뭐 파리나 런던 뭐 뉴욕 이런 데서 살아본 친구들은 거기서 엄청난 살인적인 주거비를 경험을 해보고 그 주거의 질이 아주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좀 생활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 친구들이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도 많이 느끼고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없는 돈을 모으지 못하시는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수준이나 소득의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소비 수준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드리긴 해요. 그리고 이 소비 수준이 높은 거를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주변이 다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최근에도 상담했던 케이스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한 6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정확하게 한 700 정도 되신다. 700 정도 되시는데 돈을 못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여쭤보면은 뭐 애들 교육비다 뭐 생활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생활비나 소비 수준이 높은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지금 월 평균 이제 뭐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이 좀 다르지만 중위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이 지금 260, 70만 원 정도 되는데 260, 70만 원 정도 소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었을 때도 이제 저축률이 높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실 400, 500을 벌어도 돈을 못 모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이 너무 이제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비해서 높다. 그리고 소비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저는 소득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소비가 높아서 돈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절대 다수로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일단은 취미생활을 돈 안 드는 걸로 다 바꾸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표현드려요. 왜 돈 쓰는 취미생활을 하냐? 제가 돈 안 들면서 가장 생산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독서입니다. 도서관 가서 책 빌려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요즘 인터넷 안 들어오신 분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약간 유료 결제 좀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이제 OTT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소비를 하기 쉬운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신용카드를 들고 있다. 그래서 항상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체크카드에 뭐 예를 들면 하나의 계좌에서 뭐 체크카드 계좌에 뭐 5만 원 정도, 뭐 10만 원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금액만 넣고 이제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보통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취미생활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독서를 말씀드렸는데 소비를 할 때 이걸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소비가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소비인가? 그래서 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소비는 보통은 제가 이제 자기개발적 소비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이 책을 봐서 책을 10,000원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책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뭘고 이걸로 소위 말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독서를 많이 말씀드리냐면 책 한 권이 요즘 2만 원 정도 해요. 근데 2만 원 정도 책에서 책 읽는데 보통 이제 빨리 읽으신 분은 뭐 2-3시간이지만 이제 보통의 분들의 경우에는 천천히 읽으니까 막 일주일 정도 읽으시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를 책 한 권 2만 원으로 시간을 소비한 거예요. 취미생활로. 거기다가 도움까지 돼,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소비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많은 이제 소비를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예전에 했던 취미생활은 뭐였냐면, 그래서 등산.
등산도 뭐 등산복을 비싸게 입어야만 등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입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전만 하면은 등산도 할 수 있고요. 러닝도 할 수 있고. 러닝도 요즘에 러닝화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운동화 신고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서, 그리고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시면은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요리를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 몇몇 어플이 있어요. 뭐, 특정 어플 얘기해도 되나? 만개 레시피 같은 이런 어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레시피 사서 재료 사서 하면요 정말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사서 먹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로 돈을 못 모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이제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한국 음식의 경우에는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늘, 양파, 파. 예, 요 세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은 보통은 맛있는 음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생활 비용, 식비도 많이 줄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용하시는 비용이나 이런 거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임을 근데 갖고 싶으시다. 만약에 인간관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돈 너무 안 쓰면 인간은 또 못 만나는 거 아니냐. 사람들 만날 때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모임이요, 독서 모임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통 저희 모임은 그냥 커피 한 잔 해요. 커피 한 잔 정도면은 2-3시간 모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보통 뭐 공부하는 모임 있죠. 이제 공부하는 모임 같은 경우도 되게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은 훨씬 시간도 생산적인데 많이 사용을 하시면서 비용도 많이 줄이실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피하셔야 될 거는 이제 술이죠. 그래서 술 같은 거를 많이 드시고 이제 이런 모임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술 모임만 줄여도 정말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만 조심을 해주시면은 보통은 돈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아직 미친 듯이 못 벌어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돈을 버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그 부분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어떤 원리라는 거는 되게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버는 게 안 어렵냐고. 한마디로 그거래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쓰면 돼. 이게 모든 원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모든 거를 이제 방법론으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르시고, 뭐 어떤 분은 직장인이시니까 또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거예요. 돈을 적게 버시는 분들은 내가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해서 부업을 하든지 어쨌든 해서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무조건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소비하는 돈을 줄이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시간과 내가 이제 나를 향상시켜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늘리는 시간 있잖아요. 이 늘리는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미친 듯이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하고 있는 일을 미친 듯이 해라. 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벌려면 미친 듯이 일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었냐면, 워라밸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네, 워라밸 같은 걸 신경 쓰는 순간 휴식이 머리에 들어간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떤 분들에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무조건 그러면 정말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휴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거 맞는데, 근데 돈을 미친 듯이 벌 수 있고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물려받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제가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서는 일을 미친 듯이 안 하고 돈을 버신 분을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이 미친 듯이 한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양을 늘리고, 두 번째는 질을 늘리는 건데, 양은 일단은 내가 거의 사실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데, 동시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질인데, 노력의 질을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간만 늘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적어도 최저시급 수준으로 오릅니다. 일단 그건 맞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최저시급 수준으로 늘어나는 거를 또 기하급 수적으로 늘리려면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은, 노력의 질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법, 하지 않았던 업무, 하지 않았던 분야를 시도를 해야 이제 조금씩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져 왔던 루틴적인 것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좀 못 벌게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하면서 저도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는 게 막 편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늘려가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회 이런 게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루틴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맨날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노력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이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점점 이제 버는 돈이 늘어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민영사를 이제 10년을 하면서 느낀 사기의 공통점. 땀이 안 들어가면 사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일부러 좀 다른 표현 썼어요. 땀. 이게 단순 노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요. 이걸 또 착각을 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떤 분이 이제 최근에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 하고 있는데 주식 리딩방 사기 케이스예요.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막 사칭하셨더라고. 그 리딩방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믿고 들어가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정말 기본적인 방법은 뭘까? 내가 일단 그 주식 회사를 이해해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당연한 말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딩방에서 어떤 사람이 이 회사가 좋아요 찍어줬어요. 이걸 사는 게 맞는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걸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뭐냐면 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노력이라는 표현을 안 썼냐면 이걸 착각하실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노력이라는 표현을 잘못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리딩방하고 유명인의 유튜브를 보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딩방에 들어가는 그 시도를 한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땀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러 가면 처음에 뭐 찔끔찔끔 이렇게 운동하고 보면 땀 안 나잖아요. 이제 땀이 정말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하려면 일단 뛰고 굉장히 좀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수준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땀을 내려면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해줘야지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이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리딩방 사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다단계 사기예요. 이 다단계 사기의 경우는 요거는 좀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단계 사기의 경우는 자기 노력이 좀 들어가요. 자기 노력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제 땀이 들어가는데 사기인 것도 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역량과 벌 수 있는 돈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객관적인 역량은 뭐냐면 내가 객관적인 역량을 판단하려면 이 분야에서 내가 상위 몇 % 정도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저희가 공부를 한번 예를 들게, 제일 쉬운 예가 공부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상위 10% 정도에 들었었던가? 그러면 내가 그래도 공부 분야에서는 상위 10%에 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버는 거에서는 아직 상위 10%나 이런 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한테 어떤 다단계는 보통 사업 제안을 하면서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들어요. 근데 이 사업 제안이 난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사업계에서 상위 10%도 아니야. 근데 제안이 들어오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를 이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들어오는 제안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업무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내가 그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분야로 최소 경력자로 3년 또는 해당 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인정을 한번 받아보거나 어느 정도 능력치를 쌓은 다음에서야 사업이든 아니든 다른 분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나 이제 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해봐야. 근데 보통 다단계는 뭐냐면요, 어떤 판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판매를 내가 잘했는지를 이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제안이 들어와요. 굉장히 좋은 제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수수료를 많이 준대. 그러면 살짝 이상하네. 이 기회가 왜 나한테까지 왔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사기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좋은 기회는 그럼 뭘까? 좋은 기회와 사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좋은 기회는 이런 거죠. 내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역량과 해왔던 어떤 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인정받으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 좋은 기회예요. 가령 제가 이제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게 됐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어느 정도 떴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좋은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구분 잘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내가 해놓은 게 없고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에서 오는 거는 절대 좋은 기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업계 경력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당신의 레퍼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레퍼런스를 보고 연락이 온다면은 그건 좋은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레퍼런스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연락이 오고 거기다가 땀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이제 100%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와 사기를 잘 구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만하게 막 이것만 하시면 돈 버십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 대신 잘 모으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많은 영상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가진 재능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잘 버는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잘 버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하나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방법. 어떤 거냐면은 아까 이제 시간과 노력을 이제 투입을 양을 늘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잘 벌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은 인간관계 스킬하고 평생학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투입을 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매년이나 보통 뭐 분기마다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 방법론과 새로운 그 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면요. 그 친구는 주식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이제 잘 투자를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블록체인 모임에 들어갔대요. 공부를 하려고. 그래서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하려다가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게 잘 맞는다는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적어도 내 본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그 블록체인에 이런 거를 공부하고서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추가적인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은 내 의식의 범위가 확장이 되면서 저 분야도 돈이 될 수 있구나 저 분야도 돈이 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맞는 분야는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요. 의식의 범주를 확장시키라고. 그러면 돈 버는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좀 평생학습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가 다가 아니다는 거. 이거를 인지를 하는 게 이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으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이제 실용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나 쉽게 결제하는 시스템을 일단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없애는 거. 두 번째, 이게 버튼 세 번만 누르면은 결제되는 시스템 있죠. 보통 이제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야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가냐면 소비자들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편하게 누를 수 있고 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를 결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절차를 경험하게 되면 귀찮아져요. 이걸 결제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환경 세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결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거 특정 앱을 얘기하게 되는데 뭐뭐 땡땡페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는 다 삭제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결제할 때 불편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그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통장을 한 두세 개 정도로 만들어서 용도별로 좀 나눠 놓으시는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사업자 통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업자니까 당연히 사업자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통장을 따로 둬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데 생활비 통장에 항상 일정 금액만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오늘 1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원만 딱 넣어놓고 이 10만 원만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장을 구분하고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어떤 걸 소비할 땐 이것만 쓴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를 조금 이제 환경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확실히 소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가장 베스트는 지금 현재 사회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가장 베스트는 이제 현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만 사용하게 돼요. 내가 지갑에 들어있는 돈만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에 있는 예를 들면 10만 원만 넣고 다닌다 그러면 10만 원 이제 내시고 현금 영수증 발행해서 비용이나 이런 소득 공제는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카드를 쓰신다고 하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체크카드 위주로 쓰셔라 이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빚을 청산하려면요. 이거는 이제 돈을 모으는 것과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빚을 갚으면서도 돈을 모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바빌론 부자와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거기에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에서 이런 예가 나와요. 엄청난 큰 빚을 졌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큰 빚을 져서 이거에 대해서 빚을 막 갚는데 이런 거죠. 빚을 갚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정말 열심히 벌라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월급이 300만 원을 벌었다. 근데 빚으로 300만 원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돈이 내가 쌓이는 기분이나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빚을 갚는 걸 포기해버리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많이 권하냐면은 빚을 예를 들면은 내가 최대치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갚지 말라고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갚는 게 아니라 200만 원 정도는 갚고 100만 원 정도는 일단은 그 통장을 따로 해가지고 일단 넣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쌓여가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돈을 갚으시라고 제가 권하기는 해요. 이런 게 훨씬 이제 빚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빚을 청산하려고 하면 소득을 높이고 이제 지출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빚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소득을 올리려고 할 때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노력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한 어떤 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하는 식으로 주변 환경, 인간 환경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주변에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을 하시기를 원하냐면은 지금 내가 소집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주로 커피 타임 가지면서 교류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사실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점점 이제 빚을 청산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빚을 청산할 때 이제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카드를 아까 이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많이 권해드렸잖아요. 빚을 추가로 만드는 거는 절대 금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제일 최악이 뭐냐면 돌려막기거든요. 그래서 빚이 생겼는데 이 빚을 예를 들면 저희 실무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게 카드론을 받아서 다시 갚는다거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빚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을 다 없애셔야 돼요. 뭐 비상금 대출, 뭐 카드론,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은 빚은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라리 그 빚에 대해서 이제 갚고 계신 그 이미 빚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사정사정 하세요. 사정사정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안 되시면은 결과적으로는 회생파산이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빚을 돌려막게 하려고 일단은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빌리고 또 빚을 지고 이런 방식만 선택하지 않으시면은 결과적으로는 빚을 청산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결혼을 좀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경제적인 걸 고민을 하는 걸까? 그 과거에 이제 뭐 제가 꼰대 소리를 가끔 듣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그게 옳다 이런 건 아니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일단은 자가를 취득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결혼 생활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부가 늘어나고 또 많은 지금 현재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어떤 자산과 부의 상태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제 향후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사람이 돈에 대해서나 경제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본질인 거죠.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예를 좀 들면은 제 아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어떤 얘기를 했냐, 처음부터 집 사는 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월세나 전세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파트너라면 결혼을 시작하는 게 그렇게 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결혼을 해야지 돈을 빨리 모읍니다. 결혼을 하고 둘이 합심해서 맞벌이라고 가정할게요. 맞벌이라고 하면은 합심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 자산을 취득을 하면 시드가 모이는 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자산 축적 속도는 2배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혼을 망설이고 포기하는 이제 젊은 세대의 원인은 내 파트너가 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는 이렇게 항상 요약은 하면 이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훨씬 더 많은 행복감과 이제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제일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과섭인데, 이제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제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 이제 공통적으로 이혼 가정에서 느끼는 부분, 같이 살아가면서 사고관이 다른데 그 사고관의 핵심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미래지향적 사고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래지향적 사고. 근데 미래지향적 사고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산에 대한 관점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 자산이나 향후의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사고관이나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미래지향적 사고랑 제가 이 사고관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관이나 이런 재테크와 관련된 관점은 결과적으로는 내 삶을 현재에 두느냐 미래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카르페디엠이라고 해서 막 현재를 즐겨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 원래 카르페디엠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소비적인 의미의 현재의 삶을 뭐 살아라, 욕망을 충족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실 이야기인데 이게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소비나 욕망을 그냥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게 사실은 카르페디엠이나 이런 현재를 중시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원래는 보여야 되는 행동 패턴은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가 의미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건전하고 의미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 사고와 이 경제관념은 굉장히 이제 유의미하게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고민할 때 봐야 되는 유소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자산을 모아왔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제 개념이 어떤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삶에 대한 뿌리 가치관이 비슷한가를 저는 보시라고 해요. 뿌리 가치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관념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직업적 성공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커리어적인 성공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과의 시간이나 가족과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뿌리 가치관으로 제가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자아나 직업적 성공과 내가 관계에 초점을 두느냐 이 두 가지가 물론 이제 양립하고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가치관이 비슷한지 그러면 이제 뿌리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종교가 일치하느냐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뿌리 가치관이 원래 종교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삶의 어떤 유형이나 가치관이나 시각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거는 좋은 의미로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뿌리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결혼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고민하는 건 늦었고요. 결혼 전에 연애 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제관념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말만 믿지 마시고 평소에 모아놓은 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평균적인 소득 그러니까 객관적인 액수 수치가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25세 취업을 했는데 뭐 30 됐는데 돈 모아놓은 게 1,000만 원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소비 패턴이 그 사람의 평소의 사고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좀 의미 있는 이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점을 고르시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경제관념이나 여러 가지 뿌리 가치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결혼 고민할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요소가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조금 솔직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결혼은 다른 건 일반적인 인간관계라서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한데 이 성적 매력이 조금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요소 중에 성적 매력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 결혼에서는 내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그냥 한마디로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저 사람을 키스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성적으로 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외모를 꾸민다가 반드시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어떤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외모를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미나 이런 여러 가지 외모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돈을 쓰면서 하는 방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보면은 그 사람의 현명함까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분명히 비슷한 옷인데 하나는 물론 뭐 브랜드 옷도 중요하죠. 브랜드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스타일링을 잘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외모를 잘 표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스타일링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것처럼 외모나 이런 것도 반드시 어떤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또 좋은 성과를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지도 보여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모를 꾸미고 내가 건강을 이제 유지하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실제로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건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뭐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여성분은 이제 출산도 하시고 일도 하셔야 되고 남자분도 일을 오래 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그 사람의 평소 생활 습관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평소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과 외모, 저는 이거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외모가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평소에 뭐 자기 관리나 어떤 운동 습관이나 또 외모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지켜보시면은 훨씬 더 좀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이 좀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농담삼아 뭐 그런 얘기 하죠. 가족 내 서열 중에 뭐 제일 아래가 강아지 다음이 이제 남편이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별로 우스갯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 자녀 교육과도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가족 내에서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무시당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고 습관에 있어요. 사실 이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 습관은 이게 문화적인 영향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은 무조건 뭐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관념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직업적으로 성과를 내서 연봉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걸 가족 내에 투입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거는 아내분이 육아를 하고 아내분이 출산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듯이 남편분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걸 소득을 벌어와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생활비를 쓴다.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양측에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남편분도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리고 이런 뭐 그냥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가족에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고 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부부의 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아이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를 들면 남편도 아내 오늘 고생했어. 오늘 뭐 아이 보느라 뭐 아니면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내도 남편한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오늘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 대화가 나와줘야 당연히 아이도 그걸 보면서 훨씬 더 행복한 가정생활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한 명이 무시를 당하는 생활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의 대응, 그러니까 남편분의 대응이나 사고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남편 탓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아내분의 탓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남편이 무시당하고 가장이 무시당하는 거는 절대로 좋은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솔직히 단 한 가지도 없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거고요. 자녀 교육에도 안 좋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녀 관계도 편가르기를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실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친권여유권 소송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대화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녀 앞에서 아니면 뭐 주변 지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빠는 돈도 못 벌어와. 다른 뭐 누구누구에 비하면 누구누구 집 아빠에 비하면 돈도 못 벌어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진짜 돈을 못 벌어오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점점 무시하는 태도가 강해져요. 근데 이 무시를 하는 태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당연히 남편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존중을 못 받으니까 비참해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슬픔이 가족 내 전염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부 생활을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부부가 같이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둘 중에 한
분만 불행해도 불행해져요. 두 명 다.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상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구조로 초반에 계속해서 구성을 해놔야 이 다음이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행복도가 같이 이제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한 명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양측의 이제 정서적 그리고 사고관에 따라 다르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양측이 서로 존중을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처음부터 고르시는데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창반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 연기라는 게 근데 이제 안 좋은 의미의 뭐 속이는 연기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연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속으로서 머릿속에서 막 화가 엄청 뻗쳤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근데 여기서 그냥 화를 그냥 그대로 분출하는 게 사실은 가정생활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이거를 뭐 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연기력은 필요하다. 내가 실제로 화났어도 화가 나지 않은 연기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랄까요? 예전에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연기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부 사이가 훨씬 좀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기를 하기는 하되, 제가 그래서 뿌리 가치관 얘기를 드린 건데, 사소하고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해서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면 돼요. 근데 뿌리적인 가치관이 다른데 이걸 연기로 해서 커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뿌리 가치관이나 미래 지향점이 아예 안 맞아요, 부부가. 그러면 이건 연기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수영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뭐 수영 같은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거죠. 나 수영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돈을 모아야 돼. 그리고 아내는 그냥, 나 지금 즐기자. 우리 해외여행이나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건 연기가 안 돼. 예.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사실 연기가 의미가 없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조율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뿌리 가치관이 이런 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이거는 좀 맞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는 연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소하고 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취향이나 뭐 여러 가지 기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맞추고 어느 정도 그냥 맞춰가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약간의 뭐 연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뿌리가 안 맞으면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를 할 게 아니라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면, 이게 보통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령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것도 거의 실제 사례를 살짝 각색을 하자면은, 모 신도시에 사세요. 이제 모 신도시에 사시는 부부가 있는데, 남자분은 아이들이 지금 이미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공부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쪽 재능을 키워주고 학원비나 이런 지출은 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내분은 주변 이제 엄마들, 학부모들하고 만나보니까 다 이미 그 정도 학원은 보낸다. 근데 이제 학원비가 몇백, 최소 몇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학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이제 싸우기 싫어서 연기를 하면서 그냥 맞춰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맞추는, 뭐 그냥 좋은 게 좋아 이래서 연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될 단계가 아니라, 이건 자녀의 미래와 직결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연기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연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뭐 관용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제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맞춰가는 노력 중요하거든요. 맞춰가는 노력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 후에 이미 안 맞는 걸 발견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결혼 초기에 애를 낳기 전에 결혼 초기에 핵심적으로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를 해서 계속 맞춰 나가시라고 권해드려요. 뭐 가령 우리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까? 뭐 아니면 우리 향후에 재테크는 무슨 방식으로 할까?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할까? 아니면 뭐 주식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할까?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야? 뭐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자녀를 낳고 나서 어떻게 외벌이로 할까?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도 맞춰 나가야 되지만 결혼 후에도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사고를 맞춰가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뇌를 열어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혼을 하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뇌를 열어서 그래 뭐 저런 삶의 방식도 있지, 저런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 결혼 생활하면 치약 하나 짜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치약을 짜는 걸로 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 사실은 치약을 짜는 걸로 싸우는 게 삶에서 정말 중요한가? 이 치약 때문에 내가 싸워서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더 나쁜 건가? 아니면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냐 중간부터 짜냐로 싸우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내가 이제 좀 인내하기 어려운 어떤 사소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일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리고 우리 관계가 좋은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사소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경기 침체겠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뭐 한마디로 이제 돈을 좀 유동성을 늘리겠다, 돈을 풀겠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워낙에 자영업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돈이 돌지 않는다, 뭐 또 제조업도 굉장히 안 좋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었던 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이거는 제가 업무로서도 지금 체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일단은 좀 뭐 경기를 좀 이제 살리고 재정도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동시에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만큼 사실 이제 시중 유동성 푸는 건 없으니까 일단은 이쪽으로 한국은행이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겠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높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또 부동산 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조금씩 인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하한 배경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연구가 있는데, 이제 제가 채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제가 뭐 무조건 뭐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러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역시나 이제 KDI나 다른 어떤 국제연구소나 여러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게 일시적으로 물론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분명히 영향을 준 거는 맞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약간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랄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바라보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거는 전반적인 구조와 이제 잠재 성장률이에요. 근데 이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슬픈 현실은 뭐냐면은, KDI에서는 총 요소 생산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경제학 용어긴 한데요. 이 요소 생산성이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감소하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노동 투입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게, 특히 잠재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조정된 이유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은행이나 KDI나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경제 성장률이 하향이 되고 점점 경기가 침체가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때는 뭐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계층 이동성이랄까요?
이런 게 많이 좋은 편에 속했던 나라였지만 지금 한국은 이제 점점 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재 성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전반적인 경제가 이제 침체에 있어서 그 제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파이 나눠 먹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파이도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 이제 특정 업종이나 특정 어떤 계층에 있어서 부가 이제 편중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된 이유는 뭐 전반적인 이제 펀더멘탈 구조적인 문제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KDI에서는 2030년대, 2040년대, 2050년대 계속해서 이제 그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잠재 성장률 하락, 그 경제 성장률도 하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경제 성장 관련 이제 예측을 할 때는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쓰더라고요. 낙관적인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근데 낙관 시나리오일 때를 기준으로 해도 잠재 성장률이 거의 뭐 2040년대 되면은 뭐 0.8에서 0.9, 그러니까 1%도 넘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이 이제 미국을 뭔가 좀 경제적으로 추격을 하거나 뭔가 조금씩 이렇게 따라가고 근접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 그렇긴 했었는데, 이제는 낙관 시나리오가 아니면 일반적인 시나리오거나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격차도 벌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환율과 관련된 이슈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미국과도 차이가 벌어지고 오히려 성장이 미국이 더 낮다고 하면은 한국에서의 부가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양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낮다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그게 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 한국 경제 이제 KDI에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예측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소 생산성이 총체적으로 감소한다고 보는 거죠. 이 자본 투입도 적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이제 투입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 않은가, 좀 어려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KDI에서는 역시나 이제 노동 유연성을 얘기를 하면서 정년 연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해서 이제 너무 경직화돼 있다, 노동 시장이. 그래서 이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화돼 있어서 뭐 연공서열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동 투입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노동 요소 생산성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년도 연장을 시켜야 되고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하는 방안까지 같이 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이나 이런 제한 규제, 그리고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간의 너무나 큰 차이나 차별,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유연화된, 유연성이 있는 이제 노동 투입,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 개혁안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용 지출 구조를 이제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KDI에서는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구연금과 신연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연금 제도를 여기서 중단을 하고 지금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 구연금 가입자들, 구연금 이제 납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재정을 투입해서 일단은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 지금 젊은 층이나 이제 새롭게 시작한 신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여기에 따라서 이제 투입한 양에 따라서 이제 연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미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혁신,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돼서도 많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제도 개혁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기업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그 진입장벽 완화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진입장벽 완화라는 게 규제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제도가
이런 거예요. 어떤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해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거만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유연한 어떤 창업이나 유연한 사업 형태, 이제 규제가 굉장히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네거티브, 포지티브 규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만 안 돼가 아니라 이거 여기 써있지 않으면 다 안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동시에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KDI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기존의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기존의 업계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으면 새로운 신규 산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그 가장 최근에 타다 관련 사태들이 있었죠. 그래서 역외군수 사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을 좀 최대한 어느 정도 개혁을 해서 제도 규제나 이런 걸 좀 이제 진입 장벽이나 이런 걸 많이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KDI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한국이 아직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약간 어렸을 때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고, 신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 좀 부의 계층이 고착화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뭐 계층 역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아비투스라는 이제 도리스 메르틴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 사회에서도 그 교육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뭐 기술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그걸 좀 이제 장점으로 평가를 해요. 처음부터 뭐 기술학교 갈 사람, 기술직 할 친구들은 이렇게 가고 공부할 친구들은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도 저는 옳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 책에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너무 어릴 때부터 너는 기술직으로 가, 기술학교로 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로를 정해주는 게 계층 이동이나 계층 역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이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뭐 어떤 대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한국 사회가 그래도 이런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층 역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했던 어떤 모든 제도가 나빴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저는 계층 역전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원래는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미 고착화가 많이 돼 있어서 어떤 서민 계층이나 이런 계층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미국. 그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힐빌리의 노래라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부통령이 된 제이디 벤스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힐빌리의 노래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약간 중서부 지역의 약간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자란 약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예요. 근데 뭐 부모님이 이혼도 하시고 이런 그 자기의 좀 실제 이야기를 좀 이제 글로 쓴 건데요, 수필로. 그 책에서도 얘기를 나오는 게 계층 역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미 오히려 그 중산층이나 미국도 이런 게 많이 붕괴가 됐고 부의 그 격차가 많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걸 역전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공부 많이 하고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왜 대학에 보내는가, 이게 실제로 그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이걸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이 저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이 좀 더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정말 좋은 부분은 뭐냐, 두 번째는 월세가 낮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하시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요즘에 서울 집값이 얼마인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OECD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의 주거비가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원인 분석으로 전세 제도를 얘기하시는 그 논문도 있고 뭐 여러 분석이 있지만, 어쨌든 뭐 보유세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에 요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 근데 사실 보유세를 늘리는 거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단점 중에 하나는 보유세를 늘리면 저는 월세로 전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또 월세가 저렴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이 생활비로서 쓰는 비율이나 이런 게 주거비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잘 모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 모으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료품 가격이나 어떤 주거비나 이런 종합적으로 생활비를 봤을 때는 생활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건강보험인데, 지금 이제 향후에는 지금 건강보험이 재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것처럼 정말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그 누구나 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돈을 모으는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의료비도 적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적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몸 관리만 잘하고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이제 부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좋은 나라고, 이걸 어느 정도 계층이 역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부를 늘리고 이걸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늘려가는 과정, 물론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은 일자리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있는 편이고요. 물론 막 양질의 일자리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는 논쟁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도 구할 수는 있고, 또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도 조금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고 그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이걸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라서 저는 그런 부분은 한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가 리더가 되기를 많이 꺼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워라밸적인 부분. 이게 내가 조직에서 상위 이제 관리자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업무가 많아지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더 이제 많이 몰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조기에 퇴직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임원 승진을 원하지 않는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은 회사 내에서는 리더가 된다고 하면 보통 임원급 이상을 이제 리더라고 많이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임원이 되면 사실 임시직이 된다는 거죠. 이제 고용의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더를 되기가 꺼리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세 번째긴 해요.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것도 조금 쓴소리를 하기는 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리더가 되기를 꺼린다는 건 책임지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의 방향성이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시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문화가 그쪽으로 이제 조금 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는 그리고 이제 그냥 적당하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가 좀 구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리더가 되기를 꺼리고 회사 조직 내에서 이제 뭐 구속받기를 싫고 하니까 프리터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프리터족이 그냥 나는 이렇게만 돈 벌어도 충분히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굳이 내가 책임까지 지면서 뭐 리더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근데 이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현상을 통해서 그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린 책 중에 그 하류지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류지향. 그 하류지향이라는 책에서 일본 책이긴 한데 그 책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일본 사회를 지적하는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일본 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일과 배움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일의 성장이나 배움의 성장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그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면, 배움에 대해서도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서비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반응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내가 교육을 받는 서비스의 수혜자로 보지, 내가 주체적으로 이거를 교육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전반적인 가치관,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가치관이 이 리더와도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가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주체적으로 내가 끌어나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는 책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가고 싶다는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비투스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리더나 이런 책임을 지기를 꺼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관리자가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닌데, 그러면 이걸 우리 입장에서 반대로 해석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리더가 되기를 꺼리는 현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리더를 자청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도나 어떤 의지가 있다면 훨씬 더 조직 내에서나 여러 가지 성장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경쟁력이 더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성장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꼭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게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업으로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리더가 된다는 건 곧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기꺼이 이제 책임을 지려는 쪽으로 간다면은 훨씬 더 오히려 이런 사회에서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멀리 해야 될 사람들만 피해도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멀리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두 부류예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본 모습하고 그 사람의 실제 내면이 좀 다른 사람. 이제 보통은 이거 위선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위선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솔직하지 않은 어떤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거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는 패턴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해주는 조언이나 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실제로는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말이 일치하는지를 많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멀리해야 될 사람, 이런 부분을 조금 캐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흡혈인간이라고 해요. 흡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에너지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에너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친구랑 만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뭐 시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봤자 어차피 돈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해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어떤 주변 지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걸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무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을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무서운 게 옆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지가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멀리 해야 내가 어떤 거 뭐 노력을 하거나 뭐 재테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주변에서 이런 거를 열심히 독려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은 흡혈인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내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주 돈 관리를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매번 와서 10만 원만 빌려줘, 뭐 20만 원만 빌려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 만나면은 내가 사실 솔직히 친구 간에서 10만 원, 20만 원 뭐 빌려준다고 해서 그거 일일이 다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뺏기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뭐 가족들인데 내가 내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들, 밥벌이도 못하고 앞가림을 못하니까 계속 이제 가족에게 기생하면서 뭐 밥을 뭐 사달라, 뭐 아니면 무슨 뭐 용돈을 달라, 선물을 해달라,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돈도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그 돈을 벌면서 어떤 기했던 노력, 이 노력의 에너지가 사실 다 뺏기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분들을 좀 멀리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두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딱 반대 관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지금 노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동기부여도 얻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얻는 상황이 되는데, 뭐 가령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 모임에서도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가 이 분야에 지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해야지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로 해야지 무언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옆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이나 굉장히 이런 걸 투입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확실하게 내가 저 정도는 해야지 무언가 이뤄낼 수 있겠구나,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목표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목표점이 되면서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까이 두게 되면은 거기에 거의 근접하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적어도 하나의 더
장점은 뭐냐면 오만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거 보면서 내가 나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미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옆에 이렇게 실제로 성공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저 정도는 해야 되니까 아직 겸손해야 되는구나, 뭐 아니면 아직은 내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향상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가까이 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두시라고는 권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능력적으로 출중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인성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많은 부를 일구신 분들 중에 굉장히 자기애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자기애가 강하시다는 건 뭐냐면은 남의 피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무감각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것과 이제 이걸 잘 조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을 보면서 배울 것도 배워야 되지만, 예를 들면 인성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저분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최대한 흡수하되 어느 정도는 나의 어떤 가치관을 좀 지키면서 가시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이나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변에 관용을 베푸시는 분들이거나, 조금 내가 이제 자신의 성공을 한 것을 좀 굉장히 겸손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쪽으로 풀어나가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가까이 두신다고 하면은 거부감 없이 그분들의 어떤 사고나 또 노력에 대해서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시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의 정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보통은 저는 이제 통칭하는 매력이라고 볼게요. 뭐 이성적 매력 말고 이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매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관계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허세 부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겸손하지만 자신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외모적인 부분에 이런 것도 당연히 매력이 하나고, 여러 가지 인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매력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용이나 허세 부리지 않는 게 타인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계에서 어디에 가서나 호감을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관용이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의 내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좀 못난 행동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못난 행동을 보고 바로 이제 화를 분출하시는 분이, 아니면 한 번쯤 생각하게끔 관용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관용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가진 내면이 단단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보통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나랑 저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게끔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저 사람이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표현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내면에서의 그 기분이 들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화를 분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거,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점점 더 사고나 어떤 생각의 어떤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관용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관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그리고 보통 이제 후배가 있다면 굉장히 많이 따르는, 그런 매력 있는, 상사로 치면 상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관용을 뭐 베푸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에 대한 고민과 자신이 계속해서 내면으로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고민들을 해줘야 자연스러운 그런 관용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좀 관용을 베풀려고 할 때 적용하는 방법은 이건 제 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때 화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화가 났었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화가 났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메타인지로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뭐 열등감이 있거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스스로 좀 약간 자기 훈련이랄까, 자기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고 어떤 부분에서 흥분하고 어떤 부분에서 분노를 느끼는지를 알면은
나의 약점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나의 약점을 저를 해결을 하면은 저는 그 관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다거나 내가 약하거나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화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에 내 약점을 없애야지 관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내가 오늘 어떤 거에 화가 났었지, 어떤 거에 뭔가 좀 감정이 많이 흐트러졌었지 라는 거를 한번 이제 자기 전에 기록을 해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이런 관용을 할 수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사실 여유는 거의 동의어긴 해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는 뭐 조금씩 성공을 거두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떨 때 불행하고 어떨 때 행복한지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행복한 요소들을 증가를 시키면은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우리 그 호르몬적으로만 봐도 내가 호르몬 상태가 되게 좋은 상태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기분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좋은 기분을 느끼면은 아무래도 여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 호르몬이나 이런 여유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증감 변동이 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갑자기 화가 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여유를 즐기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그런 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할 때 자존감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행복하고 불행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 객관화가 무조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내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채워가면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 사실은 과정이 되게 어려운 거죠. 내가 어떤 자존감을 키우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지를 먼저 캐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많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자기가 강점을 키우면은 자존감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반대의 관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내가 핵심적으로 느끼는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을 때가 훨씬 더 좀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럴 때 자존감이 좀 높아지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타인의 인정과 결부되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훨씬 이제 그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좋아진다. 그래서 제 예를 조금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원래 이공계 출신인데 그 고등학교 때까지 글을 정말 못 쓴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컴플렉스였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글쓰기 무슨 어떤 수업이나 훈련 같은 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열심히 쓰고서 냈는데 너 생각보다 글을 잘 쓰는데 이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이제 약점을 좀 보완하면서 이게 나아지는 그 느낌을 받으니까 좀 행복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거를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어요, 솔직히. 내가 뭔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잘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조금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장점을 개발하는 쪽보다는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면서 느끼는 효용감, 이게 이제 자존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 만나보는 게 좀 저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은 어떤 분에겐 장점이고 어떤 분에겐 단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로 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고민했을 때는 그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려면은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딱 영감을 받으면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나려면 평소에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단순히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양하게만 만나면은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유용한 경험이나 의미 있는 경험이 되려면은 제가 이런 얘기 들 때가 있어요. 뉴턴이 예전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뉴턴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색을 했고 허리 터지게 엄청 고민을
할 때 그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됐었던 거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평소에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어떤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그런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다양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하거나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서민층이다, 근데 제가 아주 막 많은 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막 부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제 부자의 그 장점을 배우고 지금 흡수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부자의 소비 패턴이나 그 겉으로 보이는 습관만 배우는 거죠. 이게 깊은 고민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밥만 비싼 거를 먹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가 생활만 비싼 걸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사색을 하고 좀 통찰을 얻어보고 성찰을 하고, 이런 거는 도움이 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나 그냥 다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근묵자학이란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은 분을 만나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안 좋은 분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고민하던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 만났을 때 크게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가치나 어떤 기준이나 뿌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항상 인간은 쉬운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저 사람 저게 행동이 재밌겠다, 아니면 저거 하고 싶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나 이런 가치가 서 있으면 내 가치나 기준에 반하는 행동은 이렇게 쳐내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은 있지만 저런 행동은 나랑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배제하고 좋은 부분만 흡수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준이나 판단 가치나 이런 게 없다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무분별하게 흡수해요. 그래 무분별하게 영향을 받고 무분별하게 흡수를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제 최근에 멘토링을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20대 초반에서 한 중반까지는 자신의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요즘에 너무 이게 힘든 게 SNS의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대 때부터 20대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내 향후에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좀 가치를 제대로 정하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SNS에서 부자들의 삶 보면서 나도 부자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왜 돼야 됐냐, 뭐 왜 돈을 벌어야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노출되는 영상, 노출되는 어떤 컨텐츠, 이런 거를 딱 영향을 바로 받아버리니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모든 삶이 뭐 20대 후반이든 30대가 돼서든 막 흔들린다. 그래서 내가 이거 조금 하다가 1, 2년 하다가 옆에서 저거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저걸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는 게, 이런 이제 뿌리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위선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분의 이제 사실 인성의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실제 자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감추는 게 당연한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 그래서 그분의 본 모습을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평소에 말하는 습관하고 이제 행동 패턴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업 특성상 저희 뭐 증인신문이나 이런 걸 하면은 거짓말을 당연히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체크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뭐 제가 이제 추천드릴 책이 하나 있다면은 CIA의 분석관이 쓴 책이 있어요. 이제 진술 분석관이 쓴 책이 있는데, 뭐 거짓말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런 책을 보면은 보통 이 사람이 보통 거짓말을 할 때 뭐 동공이 확장된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좀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놓으시면은 그런 걸 한번 제대로 좀 익혀놓거나 공부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인생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좋은 사람을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삶과 이제 인생이 일치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뭐 아니면 어떤 분이 나는 그냥 뭐 일 지금 되게 만족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치면은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일을 끝내고 나왔을 때 표정과 일을 끝내고 나왔을 때 어떤 상황 같은 거, 그리고 난 돈은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막 어떤 투자를 막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실제로는 돈을 원하는데 이제 밖에서 나와서는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할 때 느끼는 거, 이제 조금 그냥 예전에, 지금은 결혼했는데요, 이제 예전에 소개팅을 할 때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사실 조금 미리 도착해 있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이 카페에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부터 봅니다. 그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어떤 행동거지나 이 걷는 자세부터 그 사람이 평소에 살아왔던 어떤 그게 좀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어요. 뭐 가령 제가 남자분들한테 조언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제발 거북목하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어깨가 워낙에 이제 평소에 그 컴퓨터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변호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서면 작업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평소의 자세가 상당히 그 사람의 평소 모습하고 생활 패턴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거북목이 많다는 거는 집에서 평소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걸음걸이나 이런 것부터 그 사람의 자신감이나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패턴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좀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하는 습관인데요. 이 말하는 습관이,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말하는 습관이 분명히 배어 있어요. 그 뉘앙스, 어떤 특정 단어 표현,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진짜 정말 솔직한 게 평소에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정말 한두 시간은 숨길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평소의 언어 습관하고 이런 게 그 사람이 평소에 관심 있는 요소,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말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하는 태도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상대방을 살짝씩 무시한다거나 경멸하는 어떤 언어 습관이 있다, 뭐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은 굉장히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좀 추가하자면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삶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삶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학교 가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뭐 초중고등학교, 뭐 심지어 요즘에 뭐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이 초중고등학교 거의 12년에 가까운 시간을 대학 입시에 쓰고 또 취업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뭐 대학교 4년에 뭐 이제 추가하면 엄청난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스킬이 저는 인간을 파악하는 능력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는 시간을 쏟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이제 배우자나 내 연인을 고를 때도 평소에 공부하듯이, 뭐 예를 들면 막 제가 이제 변호사 준비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다. 10시간씩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실제 행복이나 실제 삶의 성공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삶이나 이런 거에 행복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고 주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저는 쓰시는 걸 항상 권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이미 뭐 너는 변호사 됐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변호사가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분이 만약에 뭐 돈을 버시거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시면 변호사가 안 돼도 저보다 훨씬, 저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닌데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나 어떤 되게 행복도가 높으면서 여러 가지 직업적 성과도 올리시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잘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하나 또 추천드리자면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무리 내면이 단단하고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교류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고민하는 게 사실 제가 말한 그 공부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면 단단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도 그 주변에서 이걸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걸 훈련하는 게 되게 유효한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는 거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행복도에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분도 인생의 주요 가치관이 보통은 어떤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거하고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자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돈의 경우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아에 대한 성찰은 결국에 타인과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동시에 볼 때, 주변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반대로 성공이 오히려 따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시간 당연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중요한데 요 시간에서 한 10시간 공부를 하셨었다고 하면은 1시간 정도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만 활용을 하셔도 훨씬 더 좀 풍요로운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분들과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기억해야 될 태도가, 저는 항상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잘났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무조건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이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는 존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존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제대로 대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안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되, 기본적으로는 겸손과 관용,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는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좀 책을 내게 됐어요. 제가 채널에서 말했던 내용도 있고, 이제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도 책으로 담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독서를 돈이 안 드는 취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서에 대해서 장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는 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저 약간 이제 좀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독서라는 거는 삶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거는 내가 같은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부여된 시간은 한정적인데, 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 못했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일일이 시도해보면서 모든 걸 경험하면서 이제 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물론 제 책도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제 책이 아니더라도 좀 독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독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 방향성과 배움을 얻고, 이걸 통해서 훨씬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는 주로 이제 내용은 아까 이제 일에 대한 거나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도 담았고, 제가 어려웠었던 시절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반에 어떤 무언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